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데는 컨트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데고요. 항공의료센터가 있고 항공의료센터의 위상이 낮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 군에서 계급처럼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정보 갖고 와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거기는 오래된 데라서 건조가 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자기는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정보는 자기 거고 딴 데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문서로 요구되지 않으면 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신생항공사는 조종사들 신체 검사 결과가 보고가 안 돼요. 개인 정보가. 제가 알기에는 맘 먹고 어떤 사람을 좀 해코지 하려고 그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체 저하 보고 사업할 때 개인 정보들을 얘기해서 개인 정보 보호도 저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부에서는 의료인도 개인정보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료 개인정보를 내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30세하고 60세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도 다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심장질환의 리스크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와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서 물 건너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개인정보를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묻긴 하지만 한 번 법을 위반하는 거하고 의료법을 하나 더 하면 의료법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법이 무겁습니다. 의사들한테 아마 다른 환자 정보 물어보면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보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신분증도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법의 범위 안에 두자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호장치가 없어요.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물론 대부분 선의를 갖고 있지만 일부는 선의를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기분 안 좋은 거죠. 그건 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법 카테고리 안에서 의료인만 보고 의료인이 발설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지우면 아주 특별히 이해관계가 걸리기 전에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이용해서 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근데 저는 이제 회사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심근경색 이런 걸로 점점 가고 있는 분은 저희가 보면 한 1, 2년밖에 비행을 못 하실 만한 분도 있어요. 비행이 지금 하긴 하지만 그런 거는 인사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인사 문제나 여러 가지가 개입이 될 수 있는 이 필드인가, 이게 그냥 다 그 기준이 있고 기준대로 판정을 하고 몸이 되시면 비행을 하는 거고 몸이 안 되면 그게 인사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이해하는 인사는 그런 거 정도입니다. 심근경색이 와서 뭐 6개월 그라운딩이 되셨는데 그럼 6개월 인사에서 발령을 내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정도로만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걸 빌미로 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인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비유에 불과합니다만 당신 노조 활동을 했구만. 근데 회사에 되게 안 좋은 소리만 했어. 근데 마침 아이고 이 당뇨가 이번에 발견됐네. 30년 뒤에 문제가 될 당뇨인데 30년 뒤에 당뇨도 1년 뒤에 그만둬야 할 분도 있고 30년 뒤에 그만둬야 할 분도 있고, 근데 관리가 잘 돼서 30년 뒤에 문제가 될 건데 그걸 똑같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이렇게 예를 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문성의 최정점에 계신 두 분이서 하는 업무잖아요.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기장님하고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는, 그게 저는 조금 이 업계에 발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좀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사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좀 되게 어려운 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도 되게 많긴 하지만 회사마다 인사 규정이 다르고요. 한국 신체 검사 하긴 하지만 저희는 미니멈만 하거든요. 국가에서 정한 학생 조종사서부터 2만 시간을 가진 기장님까지 다 같은 잣대로 봅니다. 이게 미니멈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분들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많이 성적이나 이런 데 되는데도 잘 안 되는 분들 조금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정하는 거라서 그 인사 규정을 알고 뭐 들어가면은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회사의 인사 규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뭐 개인적인 위협을 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인 상부에선 벗어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가 얘기할 건 전혀 아니고 회사나 이제 이런 데서 뭐 노동조합이나 뭐 등등해서 뭐 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FAA 규정을 되게 많이 참조하고요. FAA의 규정을 되게 전향적으로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FAA에서 이제 질환들을 많이 추가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면 무호흡 질환, 그다음에 정신계 질환, 저희가 실은 신경 안 쓰고 전부 그냥 패스로 넣었었는데 질환 카테고리도 비행 안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저희도 집어넣어서 검사 조건이 좀 까다로워진 거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FAA하고 한국의 규정에 뭔가 검토를 한다 그러면 한국 규정이 뭔가 의미 없이 타이트한데 뭔가 FAA 결과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관리되는 위험 범위 안으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FAA의 코리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AA 걸 100% 따르지는 못하고요. 거기는 의사 AM이 공무원 하는 의사가 40명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해갖고 새로운 또 세이프티 파라미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없애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FAA가 뭐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뭐 모두 유전병에 대한 기준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패스입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왠지 한국 그 규정이 엄청 까다로울 것 같고 FAA는 뭔가 많은 범위를 허용해 관리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해줄 것 같은.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에스펙트. 써져 있는 더큐멘트된 기준은 그쪽이 훨씬 많고요. 그쪽이 더 까다롭고 우리는 좀 설렁한데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조건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행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당뇨병에 대한 기준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관리되는 범위 안으로. 맞아요.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냥 FA에서 옛날에 안 된다고 그랬대. 그럼 끝.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되는 분은 선별적으로 풀어주고 하고 그러는데 또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는 가는데 이제 더 늦게 따라가는 거죠. 상호 신뢰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전문성의 문제. 내가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이 카테고리 안으로 결국엔 목적은 이제 비행 안전이긴 한데. 안전에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당뇨병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슐린을 맞으면 무조건 비행이 안 돼요. 자가용이든 뭐든. 근데 이제 호주나 이런 데서는 봐서 내가 혈당 체크를 해서 그때 저혈당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면 비행 직전에 자가용 같은 건 비행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뭐 피로 매니지먼트하고 그러는 거 우리는 관리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서 졸았어 그럼 무조건 징계죠. FAA는 그런 것도 사정을 봐서 그 사람이 안전조치하고 졸았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안 된다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사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이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항공산업이 이제는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종사들이 딸된 조종사가 로스되면 국가기관 자원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물론 세이프티를 강조하면서 또 안 되는 분은 안 되지만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성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판정할 때 똑같이 다리를 절어도 비행 처음 배우려고 하는 학생은 그냥 무조건 그라운딩을 퍼머넌트하게 2만 시간 하신 분은 웬만하면 그걸 좀 고려해서 뭘 안 되는 분은 안 되지만 마지널하게 경계선상에 있으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고요. 그 몇 퍼센트가 이렇게 감해지는지 뭐 2만 시간 하면은 뭐 20%가 더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그 제한이 있는 초보 조종사하고 익스피리언스된 조종사하고의 그런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걸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맞습니다. 체가 저하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되게 과학적이다. 합리적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아무런 연구 없이 그냥 대충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런 걸로 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의학의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의학에 대한 전문성은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것밖에 없어요. 조종에 대한 전문성도 이게 양쪽을 겹쳐서 보는 거 아니에요. 한쪽을 없이 이것만 보니까 잘못하면 산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기관에다 얘기하는 게 이제 비행시간 많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멀티크루 이게 대부분 이 항공신체검사 규정이나 이런 게 다 싱글 파일럿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싱글 파일럿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 외국엔 뭐 조금씩 있습니다만 거의 없고 싱글 파일럿으로 해도 대부분 커머셜 거쳐서 ATP로 넘어오기 때문에 다 듀얼 이상이거든요. 어드바이저도 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400분의 1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100분의 1 이하예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생길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감안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멀티크루를 조건으로 해서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청문화시키 매뉴얼에 도큐멘테이션 되기를 좀 바라는데 이제 규제기관에서는 그게 이제 오해 있어서 그럼 다 되네 뭐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갖고 지금 청문화되지 못하고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는 많이 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물론 없죠. 대동맥이 이렇게 늘어나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그라운딩으로 왔습니다. 페일로. 동맥류 기준이 50mm까지 늘어나면 이게 터져서 직사할 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녀갖고 아주 참사 잘 받으셔갖고 왔는데 이제 50mm까지 늘어나면 이제 그라운딩인데 보고서에 51mm로 돼 있어요. 그건 이미 도큐멘테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빼도 빼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AM이가 아기로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오긴 왔지만 평판도 괜찮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스킬 면에서 다시 한번 한 두세 번 이상 해서 평균을 한번 내자. 그냥 해서 49라고 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두세 번 했더니 평균이 49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국가 서류니까 평균해서 한 번 갖고 믿을 수가 없으니 초음파라는 게 원래 오차 범위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평균해서 했다라고.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라운딩을 면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무지, 그다음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대동맥류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저도 못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상세한 질환을 조종사가 다 인지해서 하기에는 그건 조종사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지우는 거고 조종사가 조종하는 것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 메디칼까지 본인은 이제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공 전문 의사가 자기의 선의를 가지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종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물론 세이프티도 살리고 조종사 살리는 방향으로 해줘야 할 항공 전문 의사의 의무입니다. 종양 부분을 관여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암에 걸리면 무조건 이제 비행 안 됐죠. 이 암에 걸렸는데 뭐 사회의 목숨이 경각인데 뭐 조종이 문제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그라운딩하고 그게 맞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살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뭐 결국 이제 그게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암 치료율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급성 백혈병 걸리면 산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레지던트 끝날 때까지.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대학병원에 있으면서는 저희 과에서는 죽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환자가 많이 오는데 1년에 한 분 정도 돌아가시나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안 죽는 병이 됐습니다. 그 백혈병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소설 나와서 이제 뭐 그렇죠. 주인공이 장렬하게 산후하고 이제 그런 거가 나왔었는데 기장님 한 분이 그거 걸려갖고 저희한테 이제 조건부로 왔는데 그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보게 됐는데 한 번 걸려서 비행을 하시다가 다시 재발해갖고 이번에 골수 이식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재발해서 골수 이식할 정도면 생명을 걱정할 정도죠.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조종사 중에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분 조종하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좀 깐깐하게 봤었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재발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버스 잘 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전제 조건은 그분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 순간이 의학적으로 분명해지면 그때 그라운딩을 시키면 되고 그런 리스크가 많다 그래서 그라운딩 시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했던 분은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봤던 분인데 헬리콥터 조종사인데 만성 백혈병에 걸리셔. 만성 백혈병은 완치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하체 검사 기준 중에 그 현업 조종사는 암이 없어야 돼요. 그분은 이제 치료해서 암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분은 완치가 안 되니까 계속 암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상 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은 이제 비행을 허가를 하지 않고 다 퍼머넌트 그라운딩 시켜서 현업에서 은퇴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암이 있을 때 이제 그라운딩 시키는 이유는 암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비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상 생활하기도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약들이 표적 치료제 같은 거,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건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36인가 결혼하지 않은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 아주 컨디션 좋더라고요. 빈혈도 없고. 그래서 그분은 처음으로 한번 조건부 적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최대 좀 보람 있었던 일이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런 유사한 사례는 조건부 적합되고 유방암에도 투여했어요. 유방암 치료제 중에서 일반 항암 치료는 안 되지만 호르몬제 치료는 되게 부작용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있는 분도 있는데 없는 경우는 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도 여성분인데 무기장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한테 매우 보람된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하고 비행 잘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행기 엔진 뭐 굉장히 퍼펙트한 오관이긴 하지만 그거 오일도 안 갈고 필터도 안 갈고 그냥 가는 거죠. 가지 않습니까? 제한치 이상으로 나오면 당연히 비행 안 하지만 딱 그 경계에 걸릴 때 고민되지 않나요? 고민되죠. 딱 있을 때 그린 아크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나 이쪽에 있으면 경험 많은 분들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학생 때도 프레셔 이렇게 있어 저 선프라고 저희 애티튜드 인디케이터는 진공으로 하니까 진공 안 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언그린이에요 일단은. 근데 경험 많은 교관은 안 하더라고요. 비행기 바꾸자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보더라인에 있으면 아예 완전히 저쪽으로 떨어졌으면 그런 분들은 이제 비행이 잘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높고 이제 점점 높고 나중에는 이제 혈관을 맞게 되죠. 30년 뒤에 10,000시간, 20,000시간 돼서 회사 뭐 이렇게 교관도 하시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아이고 뭐 그걸 하면은 그거 안 되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거고요.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높아서 비행 못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약도 다 비행 가능한 약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약 없습니다. 먹는 거에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 적어야 되고 맞습니다. 매번 먹어야 그냥 되고 적게만 하시면 돼요.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의사가 저 항공 전문 의사는 없고 있으면 저한테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약을 먹어서라도 관리하는 면이 낫다. 약을 먹어서 관리. 저도 약을 먹습니다. 그만 하는 게 그 약을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지. 그렇죠. 아스피린. 저는 베이비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 저거 안 적거든요. 어떤 때 적다, 어떤 때 안 적다가 뭐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지표인가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공무원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한테는 절대 비밀이긴 하지만 무조건 안 적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이제 메디컬이나 어떤 부분에 이슈가 좀 생겼을 때 이런 거는 내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이게 저희 협회의 주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기술 기준처럼 우량 기술 기준도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기술 기준이 있어서 그 책이 있는데 책은 아마 보시기가 좀 어렵고 기술 기준이라 저희 내부용어로 쓰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간단하게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가 좀 부실하고 일본은 그 자크라고 저랑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는 자세하게 Q&A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업데이트 시킬 예정입니다. 최근에 저 직업병 판정위원회, 제가 직업병 판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고고도 방사선은 이제 바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해당 위원이었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막연하게나마 근거는 부족하지만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비행 시간 감소, 뭐 루트 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얼마나 막심한지는 제가 모르겠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안과는 아니라서 그냥 평가만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과 달라져서 안과 시술하셔도 기본적으로 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시술한 다음에 몇 년, 뭐 10년, 몇 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병증, 특히 이제 녹내장 같은 게 생겼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내 렌즈 삽입술 같은 거는 아주 강력하게 물론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가능하면 이제 추천하지는 않는데 레이저 수술 정도까지는 네. 그래서 안내 렌즈 삽입술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괜찮은데 일부 운이 안 좋으시면 폐쇄성 녹내장 되고 그거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라운딩입니다. 그 다음에 라식이나 라섹 있는데 이제 라식이 좀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고 통증도 적다 그래서 하는데 가능하면 라식보다는 라섹이 라식은 수술한 다음에 뺏겨내고 다시 위를 살고 다시 덮어주는 건데 이게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안전하기 때문에 라섹 수술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대부분 안과에서 아마 라섹을 권할 겁니다.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검사, 빗번짐 검사, 그 다음에 대비감도 검사 이렇게 해갖고 2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적합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저희하고 그 조종사 이쪽 그 분들하고 접점이 너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 협회 측에서도 좀 아쉬움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건 저희가 많이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종실 체험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종사는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계속 교신이 들어오고 뭐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모르니까 제발 칵핏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왜 졸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 두 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피로 문제를 좀 다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항공의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여태까지 많이 간과됐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비행은커녕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걸 저희는 잘 이해를 못하고요. 저는 그 많은 원인이 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뭐 FRMS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 협회에서도 뭐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브레이크스루가 없어서 조종사분들이 각자 다 체질이 다르고 타임 프레임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 세부적인 거 하나로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그 기저 원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받아갖고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이제 조종사분들께서는 저도 잠 잘 자고 건강한 줄 알았어요. 우연히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알았었는데 혹시 이제 코를 많이 곤다든지 좀 피로감이 좀 많아진다든지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수면 무호흡증이 기저에 있을 줄 모르니까 그 경험이 많은 수면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 찾아서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FAA 기준 쫓아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면 그라운딩 시킬 겁니다. 좀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를 하시면 비행 가능합니다. 치료를 하면 충분히 비행 가능합니다. 관리되는 범위 안에서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또 비슷하게 가는 예.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진심으로 본인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데 왜 그런 오해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검증되지 않고 어떤 특정 한 사람이 느꼈을 만한 그런 그거는 양쪽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항공 전문의사는 조종에 대한 항공에 대한 상호 이해적인 측면에서 조종사분들은 또 이쪽 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시고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오해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접점을 만들어 갖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접점을 갖도록 저희도 충분히 좀 노력을 하도록 회식이 하겠습니다. 가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번 만나서 맥주 한잔 하면은 얘기가 잘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K랑은 이제 한 번씩 그래서 맥주 한잔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이제 갖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좀 태워서 옆자리에 앉아서 땡이 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논되는 등 뭐 잔되는 등 있다는 헛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좀 너무 몰리해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